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전기차란 테마, ESS란 테마를 두 개 다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전 여전히도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제 10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포스코 그룹이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큰 결단을 합니다. HMM, 조선기업을 인수한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과연 시너지가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이 베팅은 성공적인 베팅이 될 가능성이 꽤나 크다 보고 있거든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또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김선영의 햇세대 경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경제TV 아마 틀면 나올 정도로 뭐 자주 나오고 있고, 한경에는 거의 8년째 출연을 매일 데일리 같이 출연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새벽 6시 30분에 김선영의 뉴욕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같이 TV도 출연하고 있고, 우리 경제원탑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2차 전지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이와 반대되게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제가 몇 년, 한 3, 4년 전에 2차 전지 붐이 불었을 때 2차 전지가 너무 이제 좀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에서는 사실 언급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너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봤죠. 근데 여전히 반도체가 압도적이고 비율이 오히려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를 여전히 메인으로 삼고 있고, 물론 그 사이에 뭐 몇몇 개 그룹들,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LG엔솔 같은 기업들이 탑 10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어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전 그걸 보면서 확실히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고 반도체를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2차 전지 매도하시고 반도체 매수하십시오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그때는 뭐 광풍이었잖아요. 거의 뭐 완전 뭐 반도체 가지고 주식 투자 처음 투자한 후배한테 제가 막 이런저런 막 뭐 잔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정말 광풍이 불길래 이거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진짜 리플 막 100개 달리면 100개가 다 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말씀을 들었던 제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좀 좋은 멘트를 많이 주셨어요. 자,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전부터, 작년부터죠. 2024년부터는 제가 2차 전지를 이제부터는 관심 가지고 공부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더 빠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빠진 이유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왜 빠졌냐면은, 옛날에 투자 좀 최소한 10년 정도 하신 분은 우리나라 코스닥 하면 어떤 업종이었는지 기억나시죠? 바이오제약. 바이오제약은 진짜 위아더 월드였어요. 셀트리온이 그 기업의 뭔가 악재성 이슈가 딱 떨어져 셀트리온 밀리면요, 나머지 나머지 바이오제약 다 밀렸어요. 전혀 상관도 없는 기업까지 다 밀렸다니까요. 그런 추세가 지금 2차 전지 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 10 기업들 몇 개 좀 무너지고, 그리고 2차 전지 뭐 불났다 얘기 나오면 다 무너졌거든요. 그 수급이 최근에 1년 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벤츠는 쓸데없이 이상한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너희의 그 고급화 브랜드를 버리냐. 물론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죠. 왜 그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에 먹칠을 하냐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LG엔솔 거 사서 가더라고요. 물론 LG엔솔께 불이 안 난다? 아니요. 불이 안 나면 LG엔솔이 굳이 그런 이제 화재 관련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계속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런 상황이 뭐냐면은, 배터리는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는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기술력이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스페이스X에서 LG엔솔 배터리를 가져왔어요. 달라고 했어요. 위성에 넣겠다고. 그게 무슨 얘기다? 위성은 잘 아시겠지만 뭐 볼트나 이런 거 한번 좀 잘못 쪼아도 올라가면서 터지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이 배터리가 진짜 위험했으면 스페이스X를 넣겠습니까? 그 위성에 넣겠어요? 안 넣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테슬라가 확실히 LG엔솔이라는 우리나라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배터리 기술을 인정을 했고, 안전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안전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안정성이면 기업끼리 인정한 거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LFP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그냥 뭐 사업성도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한 건데, 그걸 나중에 중국이 그걸 주워 먹어가지고 LFP를 한 거잖아요. 근데 LFP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차 전지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어차피 이제 이
테슬라가 시작한 치킨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치킨 게임이 끝나간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좀 더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작년 연말 올해부터 제가 그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2025년도 4분기 때는 뭔가 하반기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실적들이 많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주가가 치고 올라오고 있죠. 물론 제가 처음 멘트 드렸던 작년 정도 수준까지 아직 좀 못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는 건 제가 봤을 때 시간 문제라 봐요. 다음 주 줄줄 시작 발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실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2차 전지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1차 랠리 때는 첫 번째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 관련주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는 게 아니다. 결국 배터리는 전기를 넣어놓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일상의 휴대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쪽에 배터리가 쓰이냐. 다른 쪽에 쓰임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가 ESS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결국 스토리지다. 근데 지금 매출이 적고 그때 당시 제가 뭐 어떤 거랑 비교해 드렸냐면 그 슈퍼차저 있죠. 슈퍼차저 매출처럼 ESS가 얼마 나오진 않지만 ESS 쪽도 이제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ESS 광풍 불고 있죠. 실적 엄청 나왔죠. 우리나라 LG에서 ESS 실적 확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기업이 전기차 관련주로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ESS까지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ESS가 어디에서 파생된 테마예요? AI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판이 달라졌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이미 손실을 너무 많이 보시고 매도하신 분은 2차 전지의 이익만 봐도 경기일으킬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는 제가 계속 꾸준히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실행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없었었죠. 제가 처음 멘트 드릴 때는. 근데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아디가 알아서 쓰러졌죠. 제가 그랬죠. 걔네들이 버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중국에서도 옛날에 보면 중국이 밀어주는 기업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밀어주는 기업을 딱 차단을 딱 걸어버리면 그 기업 망합니다. 에버그란데 같은 기업들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알리바바도 마요네즈장 빼버리니까 완전 휘청했잖아요. 결국 다시 복귀시켰잖아요. 자기네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비아디도 한 대 팔면 손실을 보는 케이스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에 뭐 일본에서 뭐 비아디 광풍 이제는 마트에서도 판다 이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광풍 그러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야, 얼마나 안 팔리면 마트에서도 파냐 이제는 자동차를. 벤츠나 포르쉐나 페라리가 마트에서 파는 거 보셨습니까? 아, 이벤트성으로 말고. 람보르기니 같은 애들이 마트 가서 파는 거 보셨어요? 이벤트성 말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팔리면 마트 같은 데 갖다 놓느냐. 일본은요, 도요타라는 정말 대단한 그룹이 하이브리드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아디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합니다. 비아디 차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지난번에 봤더라고요. 제가 농담으로 야, 우리나라에서 비아디는 페라리보다 보기 힘든 것 같아. 페라리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비아디 저 아직도 못 봤어요. 그런 것처럼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랬을 때 알아서 쓸어줘 주니까 결국 테슬라가 이제 결국은 이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보조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보조금 가지고 비아디 사겠습니까? 답은 뻔히 나오는 거예요. 프리미엄. 테슬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전기차란 테마, ESS란 테마를 두 개 다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판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슈퍼사이클이요. 이 얘기 먼저 하죠. 그러면은 저는 저한테 어떤 후배가 물어봤어요. 형 그러면 2차 전지는 언제 다시 재진입하면 돼? 그러길래 아, 재진입 너 들어갔다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자, 결국은 지금은 어쨌든 2차 전지가 ESS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전기차 관련으로 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 시장을 봐야겠죠. 내연기관차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유가 어떻습니까? 유가 낮아요. 유가 낮은데 굳이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는 뭔가 좀 두려움을 가지거든요. 나한테 익숙한 거에 더 한 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낮으니까 내연기관 차겠죠. 근데 이 낮은 유가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워렌 버핏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사우디 전에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낮은 유가가 유지가 되는 건 전 분명히 문제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가가 다시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가잖아요. 특정 시점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가 뜰 겁니다. 왜? 기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유가가 낮은 이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전기차 관련주를. 관심 가지고 공부 시작하셔야죠. 지금 매수 못 하신 분들도 아직 기회가 괜찮아요.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제가 뭐 1년 전에 얘기했던 가격대보다 밑에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실적이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곧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 기대되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돌아섰잖아요. 에코프로 그룹.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도 원래 다시 움직여도 잘하는 놈들이 잘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에코프로 그룹 기대돼요. 에코프로 그룹 기대되고요. 그리고 LG엔솔 좋죠? 네, LG엔솔 여제 기대치 정도 나왔고 SK이노베이션도 뭐 어느 정도는 기대치를 가져도 될 것 같고 삼성 SDI는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많은데 같이 분위기에 좀 휩쓸릴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괜찮고 근데 문제는 포스코 홀딩스죠. 근데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목표가 100만 원을 제시해드렸고 많이 빠졌죠? 근데 전 여전히도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그냥 제 10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요. 오히려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원래 포스코란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박태준 회장님 때부터 이제 철강 위주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너무 철강에만 쏠려 있으니까 다른 매출 구조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배터리 쪽, 이 소재 쪽으로 들어갔죠. 여러 가지로 무르익고 있죠. 투자 계속 했죠. 그리고 뭐 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이제 철강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엔저 등이 없고 일본 철강 들어오고 막 뭐 중국에서 철강 수요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철강도 휘청휘청 하는 거죠. 게다가 또 미국 들어가는 것도 뭐 덤핑이 뭐 난리가 났으니까 철강도 어렵고 2차 전지 시장도 아직까지 뭔가 이제 구체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이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큰 결단을 합니다. HMM 조선 기업을 인수한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과연 시너지가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이 베팅은 성공적인 베팅이 될 가능성이 꽤나 크다 보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기업을 어쨌든 이제 다시 리프레시 시키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결정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있는 돈이라도 가지고 버텨라라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라는 건 돈을 쓰는 거잖아요. 되게 어려운 판단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 지금 터질 수 있는 거 다 터질 때 이때 다 해버리자라는 그런 느낌이고 요거만 뭔가 정리만 잘 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기가 들어가면은 주가 올라가는 건 사실 뭐 포스코가 뭐 80만 원이면 뭐 몇십만 원짜리인데 이게 몇십만 원짜리인데 이게 금방 움직이겠냐 이 덩치가. 여러분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 보고 그 말씀하십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정적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눌림을 이용했을 때는 포스코홀딩스도 괜찮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그룹 관련 기업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엔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이런 기업들 원래 잘하던 애들이 잘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라서 판매 실적이 부진이 예상되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9월 말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엄청 튀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신차도 그렇고 중고차도 그렇고 판매가 엄청 잘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은 다들 잘 나올 거예요. 테슬라 같은 애들은 정말 실적이 잘 나올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조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는 보조금을 시행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동안은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거죠. 아니 국내 전기차 기업들을 살리고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국내 기업들 다 망해버리고 중국 전기차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버스. 이게 뭔 소리?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금 아깝지 않습니까? 피디님들 진짜 너무 세금 아깝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줘야지 왜 M1 딴 나라를 살려주냐고요. 전 정말 이거는 비아디 버스 봤구나. 그건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보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폐지가 미국에서 IRA로 뭔가 훅 하는 느낌이 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뭔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는요. 우리 트럼프 사업가잖아요. 절대로 자기가 잘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IRA라는 그 이름을 바이든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그걸 만들었으면 세상에 이런 거 없다. 이건 최고의 이거는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본인이 안 했으니까 되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면서 트럼프 본인 스타일로 바꿀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본인 스타일에 뭔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유럽도 지금 보조금 다시 지급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끊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보조금 폐지에 따라 가지고 실적 부진 3분기 때 좀 붕 튄 건 있어요. 근데 4분기 한 분기 좀 쉴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구나라는 걸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내년까지 보고 봤을 때는 저는 이미 이 시장의 치킨 게임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ESS 산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ESS요? 이거는 뭐 완전 AI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AI 시장이 AI라는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말 아래에 수많은 어떤 낙수 효과를 얻은 기업들이 되게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일례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원전 쪽도 살아났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원전이 살아난 이유는 어차피 전기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더 고사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전기 소모량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력을 만들어내는 수급이 만들어지고 전기를 옮기는 어떤 전선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배터리는 전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 배터리는 우리가 전기를 항상 뭐 휴대폰 우리가 보조 배터리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에요. 게다가 얼마나 전기가 필요하면은 그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SMR 소형 원전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뭐 셧다운되거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ESS에 대한 어떤 이 필요도가 수요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속 갈 것 같아요. AI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ESS도 저는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하위 테마라 보기 때문에, 테마라 부르면 좀 그러니까 하위 업종, AI에 포함되는 업종이라 보기 때문에 뭐 향후 전망 당연히 AI가 잠들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전 테슬라랑 LG엔솔이요. 그러니까 두 개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나머지 중소형 기업들도 많긴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는 일단 대형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트레이딩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국 기업은 테슬라, 그리고 이제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아마 오늘 저녁,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ESS 실적이 어떨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LG엔솔은 이미 발표됐는데 많이 떴잖아요, ESS 실적이.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계속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은 테슬라, 우리나라는 LG엔솔이 제일 원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지인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몇 년 전에 2차 전지 붐이 불면서 진짜 광풍이 불었고, 그리고 참 진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나와서 현혹을 시켰죠. 사실은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차 전지라는 이 사업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뭐 처음에 광풍 불 때 저는 부정적이었죠. 2차 전지 부정적이었고 지금 너무 고점이다라고 판단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실히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2차 전지랑 반도체,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시장을 양분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불과 한 1년 전쯤에. 삼성전자 올라가면 반도체 떨어지고, 2차 전지 올라가면은 반도체 떨어지고, 이랬었던 시속 게임을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죠. 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방산도 있고 막 뭐 조선 되게 많잖아요. 이런 라인들의 2차 전지가 올라왔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원탑으로 이끌 것이다는 불가능해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보기 때문에 원탑은 반도체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만약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완전 바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려가고 그 위에 2차 전지 기업들이 쭉 올라오고 세팅되면 제가 또 지금 우리나라는 2차 전지입니다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 최근에 지수 많이 올라왔죠. 누가 올렸습니까? 외국인들이 올렸죠. 근데 외국인들이 뭐 가지고 올렸어요? 반도체 가지고 올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투자하면서 마이너스 50% 이상 되게 많이 기록해봤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걸 버티고 나중에 수익을 많이 내고 판 적이 꽤 많아요. 물론 실패한 적도 있지만. 근데 지난번 고점을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저는 반반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좀 베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높았던 가격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왜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됐습니까? 자료 하나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많이 보여드린 자료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이 배터리 가격을 분석한 자료예요. 제가 자주 보여드린 자료인데, 2022년도쯤 돼서 갑자기 배터리 가격이 위로 빵 뛰죠. 근데 맨 밑에 항목 보시면 그게 제일 많이 튀어요. 뭡니까? 양극재거든요. 근데 그때 양극재가 왜 이렇게 비쌌냐?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위로 다 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가격도 올라갔고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이후에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한번 툭 튀는 그 자리를 딱 편집해서 빼내고 그 전 걸 보면 이미 1, 2년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었어요. 배터리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가 튀면서 튄 거거든요. 한 2, 3년?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찍힌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튄 거는 이거는 100% 2차전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때문에 튄 거니까 주가 밀릴 수 있다.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빨리 반도체로 넘기시라는 말씀을 그때부터 드렸던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보시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매출 안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되게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생각해 볼게요. 배터리가 너무 비쌌어요.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있었죠? 아니 전기차 기업들이 있었죠? 근데 테슬라랑 싸우고 있었고 테슬라는 그때 치킨 게임을 통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 가져오려는 상황이었잖아요.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배터리가 비싸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이 제일 많은 게 어디였습니까? 테슬라였죠. 테슬라는 경쟁을 해서 빨리 차 찍어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 가격이 비싼 거 알면서도 샀어요. 다 쓸었거든요, 테슬라가. 근데 그렇게 샀던 배터리가 그 이후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남아있는 배터리를 뭐라고 봤는지 아십니까? 불량재고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들이 필요해서 샀으면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걔를 불량재고래요. 이게 시장이거든요.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 마음 나오고 나서 마음이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건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배터리가 너무 비싸니까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생산을 못했어요. 왜? 배터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배터리 안 줘. 생산한 거 테슬라 다 쓸러 가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 특히 이제 요즘에 보면 리비안 CEO가 멘트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수년 동안 중지했던 공장 증설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어느새 안정적으로 되게 일반 기업들도 전기차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뭐 수익이 도달하니 많이, 이거는 좀 각 기업마다 되게 다른 부분인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럼 전체 매출파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가격은 떨어져도요, 수요가 유지가 되고 늘어나잖아요. 가격 더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일 여러분들 지금 하나에 1,500만 원짜리 샤넬백이요, 아니 에르메스 2,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이 지금 백화점 가면은 100만 원에 판대요. 더 내릴까요? 50만 원에 판대요. 망할까요? 에르메스가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000만 원대보다 매출 더 나올걸?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물론 이제 좀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그 정도로 수요가 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다고 했다가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만만하게 내려오면은 수요자가 붙습니다. 전체 매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인을 하는 거잖아요. 할인 판매. 1+1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1+1 하면 망해요? 아니라니까요. 안 망한다니까요. 그 시장 원리가 있어요. 배터리는 저는 그게 들어올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 떨어졌을 때, 그때 20년도 초반에 그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다? 유가가 올라가는 시점. 유가가 올라가야지 전기차도 강점을 가지니까. 그럼 지금은 유가가 낮은 상황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지금 다들 반도체 못 사서 막 정말 막 포모 일으키고 막 미치기 직전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몇 년 전에 2차전지 못 사서 포모 느꼈는데 그때 반도체 매수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같은 거 매수하신 분들은 템베거 나왔죠. 삼성전자 얼마나 올랐겠어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의 결과에 따라 큰 수혜를 입을 산업이나 기업군은 그렇다면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산업군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관세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품목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함으로써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품목들, 반도체, 이 최첨단 반도체는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팔 수밖에 없죠. 이제 큰 이 고객이 미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모든 산업 자체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섹터가 어떻다라고 이제 평가하기엔 좀 그렇고 모든 섹터가 다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시고 또 투자 많이 하고 계시는 메인 섹터 몇 가지가 좀 중요하게 보이는데, 우선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도 세부산으로 하자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 자체도 사실 서로 니즈가 되게 맞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기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지금 TSMC한테 몰려있는 그 이 파운드리를 다른 곳에서 해줘야지 엔비디아도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수율이 50% 이상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삼성이 필요하죠. 그들도 엔비디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무조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반도체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조선도 미국은 우리가 필요하죠. 뭐 LNG 선박, LNG 팔고 싶어 하잖아요. 가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스 운반선에 대해서 전 세계 최고의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도 분명히 필요하고 다행히 한화그룹이 조선 쪽으로 좀 많이 미국과 어필이 되고 있고 필리조선소 인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김승현 회장님 때부터 미국의 이 공화당과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관 회장님 이제 부회장님 넘어가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선 쪽도 우리나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그 제약 그 약값도 인하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는 복제약, 그죠? 시밀러 쪽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밀러도 그래요. 원래 어떤 한 빅파마가 이제 메가블록버스터급의 이제 약을 만들었어요. 그 약은 당연히 비싸게 팔리겠죠. 근데 그 약이 각각 라이센스가 있어요. 라이센스 기간이 있는데 그 라이센스 기간이 올해, 내년, 내후년에 줄줄이 다 마감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게 공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복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약을 복제를 해서 더 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약 관련 이런 관세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기조가 맞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기도 하고 이런 기업들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선 그쪽. 그리고 지금 좀 관건이 뭐냐면 관세 협상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관세를 이제 적용하는 그 시점이 되게 문제인데 이제 협상을 시작한 7월부터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사인을 아마 다음 주 하게 되면 뭐 10월 말부터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말 7월 달부터 협상이 잘 돼가지고 오케이 협상 시작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관세 적용해 줄게 이 15% 아마 내리면 15%로 내려가겠죠. 15% 관세 적용해 줄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관세 가지고 이제 피해를 봤었던 그 금액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을 관세로 이제 마이너스 났다고 이제 이미 재무제표에 넣어놨어요. 근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7월 달 기준으로 하자라고 했으면은 그동안 관세로 뱉었던 금액들 있죠. 미국에서 싹 다 소급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리 빼놨었던 그 관세에 대한 비용 자체를 나중에 다시 재무제표로 환입시킬 수가 있어요. 수천억 원을 뺐는데 그 수천억 원을 안 빼도 되는 거죠. 소급 적용되면은. 나중에 다시 그 수천억 원이 들어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더 튈 수 있겠죠, 위로.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가지고 이번 관세 협상은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아니에요. 돼요. 되는데 세부 사안은 조율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된 걸 넘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오케이. 이 관세를 적용시키는 기준이 7월이냐 아니면 10월 말이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 혜택 받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현대차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3,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떤 호재가 코스피를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제가 아마 경제연답 처음 출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3,850은 갖다 대놓고 해야 스타팅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2,000 내려갔다가 막 3,000 초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지난번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일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보통 MSCI라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인터내셔널이죠. 캐피탈 인터내셔널. 거기가 이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펀드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MSCI와 FTI 그 두 개의 기준 지수와 벤치마크 지수가 있는데 펀드를 하나 만들면은 그냥 거기서 나온 그 비율대로 매수를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MSCI 코리아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100개 종목 정도가 우리나라 코리아 인덱스에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뭐 90개에서 100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탑 1이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세 번째가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두 개만 합해도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탑 10에 있는 반도체만 합쳐도요. 우리나라 절반이에요. 게다가 탑 10만 나와 있는데 11위부터 100위까지 삼성그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일단 삼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율도 있고요.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압도적으로 한 25% 될 거예요. 한 26%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매수 한번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5%라는 비율이 있다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이제 코리아 쪽에 투자할 거야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삼성전자를 25% 삽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복귀를 해주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주면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내용이 있었다.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있었다. 더하기
팔란티어랑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 쪽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팔란티어와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율이 좀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다 칩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기다린 때가 온 거죠. 이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잘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하고 TV도 팔고 휴대폰도 팔고 노트북도 팔고 다 팔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은 나머지 뭐 TV는 1등이긴 하지만 뭐 휴대폰은 사실 안 팔렸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이 좀 파운드리 계속 적자였고 안 좋았는데 반도체만 사실 삼성전자를 이끌었었어요. 근데 반도체가 안 좋아지니까 삼성전자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 사이에 동생들이 다 살아났어요. 휴대폰 Z 플립 7 시리즈 다 잘 팔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도 사실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파운드리도 이제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파운드리도 조만간 전체 실적에 좀 뭔가 기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좀 쉬는 동안에 동생들이 다 살아났어요. 근데 형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전체가 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 실적을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제 어쨌든 저점은 끝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800 돌파의 제일 큰 요인은 삼성전자가 이제 큰 요인을 줬고, 그리고 이게 또 언제까지도 삼성전자만 원탑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미국도 M7 기업들이 먼저 이끌어서 지수가 올라가고 나서 걔네들이 쉴 때 이 흐름이 좀 중소형주로 내려오면서 러셀 2000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코스피가 우선 러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코스피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그 수급 흐름이 이제 중소형주로 내려올 겁니다. 왜? 삼성전자 반도체 잘 팔리니까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따는 중소형 기업들이 다 코스닥이었어요. 그 기업들이 이제 뒤늦게 후행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는 이미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개 기업들도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나오는 거는 내년 한 1분기나 2분기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은 코스닥 되게 재밌을 거예요. 올해는 코스피가 이끌고 내년에 또 분위기가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계속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냥 갈 데서 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앞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못 가면 못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 참 되게 안타깝게 바라봤었던, 그리고 제가 그때도 되게 반기를 들었다가 제가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2차 전지가 원탑으로 달리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반도체 암울한 시기였고, 근데 너무 많이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너무 많이 쳐져 있고, 하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 즉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반도체가 여전히 탑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나중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MSCI 코리아 인덱스 그거대로 들어올 텐데, 저는 그때 이제 2차전지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매도하시고 나서 반도체로 넘어오십시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가 비판 엄청 받았어요. 그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2차전지에 꽂혀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왔고, 그때 당시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2차전지를 얘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익 실현하시고 반도체로 넘어오시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리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 그때 매수했으면 참 좋았던 시점이다. 근데 저는 반대로 요즘에는 좀 반대 얘기하고 있어요. 반도체 잘 달리고 2차전지 저 밑에 있으니까 2차전지 실적 살아나니까 뒤에서 우리 말씀드리겠지만 또 포트를 좀 바꾸시는 것도, 수익 실현하시고 좀 낮추시는 것도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상승장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요것도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이 달러 원 환율이요, 1,300원대 후반, 1,400원대 초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했을 때 손실 본 케이스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환율은 여전히 높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왜 높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미국의 이런 무역 협상이라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무 지금 불안한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과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원화 강세 기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화 강세 기조가 뭐다?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1,400원대에서 1,300원대 쭉 떨어지게 되면은 환차익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 강력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어디가 들어온다? 또 MSCI 코리아 인덱스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더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10만 원대가 목표가 아니고요. 더 올려도 되고, 삼성전자가 하드캐리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 더 하드캐리 될 수 있다. 사실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환율 시장을 따져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살아나고 있어요. 천천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대장부터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뭔가 좀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 4,000포인트 언제 돌파할까요? 뭐 5,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다 가능해요. 근데 저는 하나 딱 만일 비판적으로 대표님 그러면은 저 이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시대에 열심히 가고 있는데 만약 가지 못한다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전 딱 하나, 정치권. 정치권에서 지수 올라간다고 또 무슨 양도세 이딴 얘기 안 해야 돼요. 이딴 얘기하면 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처럼 저는 양도세는 언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미국도 수익 나면 이제 양도세를 내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로부터 내가 주식을 양수해오고 다시 매도하면 걔한테 넘기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는 거거든요.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그걸 할 때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권이 여당, 야당 다 문제가 뭐냐면은 해외에서 뭔가 좋은 거 있으면요. 그거만 딱 따옵니다.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걸 바로 우리나라 적용시키면 적용이 되냐고요. 미국은 장기 투자하면은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국가예요.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매도하고 나면은 그래 뭐 20몇 % 세금 낼 수 있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투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장투 안 돼. 택도 없어. 우리나라는 단타예요. 뭐 왕국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양도세를 도입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4, 5년 후에 주식시장 정말 안정적으로 쭉 올리고 나서 주식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수익 좀 많이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 지금은 의외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이 물려 있거든요. 물려 있는 게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보고 돈 많이 벌었어요 하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말고는 없어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 계좌가 돌아서기 좀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쨌든 그런 어떤 정치권에서 이제 양도세라든지 이런 주식시장을 누르는 세금 관련 어떤 이슈만 제발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불가사도 빨리 처리해야겠죠. 지금 말라는 것도 빨리 처리해야 되고, 부동산을 좀 눌러놓으면 그 자금을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넣겠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고생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돈 벌려고 하는데 거기다 세금 뜯지 말고 차라리 기업들 해외 나가서 더 장사 잘할 수 있게 밀어주고 나서 법인세 많이 나오잖아요. 법인세를 많이 받아가십시오. 개인들 뭐 매수 매도할 때마다 그 뭐 몇백원, 몇천원, 몇만원 이거 해서 뭐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기업들 하고 뭐 수억, 수십억 이렇게 받아가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만 없으면 우리나라 지수 진짜 4천 뭐 더 넘어서 진짜 막 앞에 1,000단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상승은 확실히 상승장에 들어섰고 저는 지금 오늘자 기준의 모든 시장 조건이란 전제하에 내년 이맘때까지는 안정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다. 단기 고점 대비해서 조정은 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전에 대세 상승장 때도 3개월마다 한 번씩 단기 고점 대비 10% 조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중간중간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니까 수익이 나시면은 차익 실현, 수익 나시면 차익 실현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분기별, 반기별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포트의 비중을 조금 조절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자들 중에는 아직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담지 않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난 우리 방송 때였나요? 지지난번 나왔을 때인가? 그때도 제가 삼성전자는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매수하시라고. 근데 아마 리플 자체가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분명히 삼성전자 너나 사라 이런 리플 사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삼성 왜 사냐? 삼성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막 지금 HBM에서 어떻게 SK하이닉스를 따라가냐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아니에요. HBM4로 넘어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제가 나가는 모든 방송마다 다 하도 드려가지고 제 방송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그 멘트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요즘에 사실 제가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도 제 주변 지인들 뭐 친한 형님들이나 동생들한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맨날 뭐 형 지금 삼성전자 사다 말았는데 어떻게 더 갈 것 같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으면 제가 하는 답은 친구라고 하면요. 동생이라고 하면 답은 항상 정해졌어요. 그래서 형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작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야 생각해봐라. 지금 HBM은 삼성의 경영 실수로 인해서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HBM4부터 완전 달라지는 시대가 되는데 제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까지 다 했거든요. 그리고 HBM4부터 삼성이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HBM4로 넘어가면은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한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 어쨌든 HBM4는 베이스 다이를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쌓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초미세 공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베이스 다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 맡깁니까? TSMC한테 맡기는 거예요. TSMC 지금부터 배짱 튕기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빨리 뭐 생산하고 싶으면 더 익스프레스 가격 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베이스 다이를 밑에 뭐 판이 있어야지 위에 뭘 쌓죠. 그 삼성은 밑에 판도 만들어지고 쌓는 것도 다 돼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밑에 판을 못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판 만드는 걸 TSMC한테 맡겼죠. 그 TSMC가 그 판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SK하이닉스는 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 생각해 보세요. 삼성은 지가 다 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밑에 걸 사와야 돼요. 가격 경쟁이 되겠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못 간다는 법은 아니에요. 두 기업은 매력이 달라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붐이 불고 AI 붐이 불고 이미 엔비디아와의 어떤 고객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HBM4부터는 삼성전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동안 못 갔던 거지 분풀이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난 SK하이닉스 가지고 있으니까 너 또 헛소리 하는 것 같아. 난 SK하이닉스 응원해. 이러지 마시고 정확한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평생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평생 삼성전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트레이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는데 주식을 하기 전에는 그 종목에 대해서 막 좀 애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맞아요. 내 계좌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 기업을 애정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세요. 아니 회사가 여러분 회사도 아닌데 뭘 믿고 그렇게 합니까? 의심을 하라니까요. 경영 잘하는지, 돈 다른 데 안 빼돌리는지, 재무제표 제대로 확인하는지, 아니면 뭐 열심히 지금 뭐 영업하는지 이걸 따져보고 마음에 안 들면 주총 가서 따질 생각을 해야지. 왜 그 기업을 사랑하고 나는 무조건 SK하이닉스가 짱이야. 그러다가 여러분 2차전지 얼마 되었어요? 아니라니까요. 계좌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의심하십시오.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 돼야 돼요. 무조건 까내리 우리나라 이런 거 까내리는 이런 문화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잘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이해되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둘 다 갈 거예요. 둘 다 갈 건데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르름은 삼성전자가 더 강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매수하면 되겠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전 두 개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력이 다른 기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물어본 동생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점 줄 거야. 어차피 한번 타이밍 줄 때 됐어.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너무 지금 각이 높아. 너무 각이 높아. 얼마 전까지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기업들, 로봇 관련 기업들 보시면은 한번 속고 나서 몇 달 쉬었잖아요. 위에 자리에서 매물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 봐요. 조금 더 올라가서. 근데 기왕이면 삼성전자가 어제도 오늘은 지금 주가를 확인 못 하겠는데 어제도 99,900원 찍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10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매물대 자리를 10만 원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0만 원대 계속 머무르는 거죠. 한두 달 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분기, 이번 분기 실적 발표도 아마 이미 나왔고 그 다음 분기 발표되는 다음 내년 한 초쯤 돼가지고 한 번 더 슈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정말 제일 저는 이쁘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게 머무르는 시점 혹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시점 그때 진입을 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이미 어쨌든 저는 내년 올해 연말까지 뭐 지수가 좋을 거다라고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내년 이맘때까지도 저는 지금의 이 조건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입기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폼을 느껴서 늦게 따라가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출연을 뭐 한 달에 뭐 두 달에 한 번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 괜찮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분할 접근으로 1차 정도 분할은 가능하다. 네, 이 정도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 분할은 좀 밀릴 때마다 매수해야지라는 컨셉이 지금은 딱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저요. 삼성전자는 일단 최소한 12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뭐 13만 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12만 원 뭐 10년 후에 돼 20년 후에 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나왔을 때도 10만 전자 뭐 어렵지 않고 올해 안에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99,900원 찍고 아마 오늘도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벌써 왔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좀 너무 빠르니까 또 걱정인 거예요. 그게 좀 걱정인데 어쨌든 삼성은 최소 12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돌파했잖아요. 닉스 같은 경우도 60에서 70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부터 한 20% 이상 정도 업사이드는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안정적인 보수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사업 잘하면 당연히 더 올려야죠. 그리고 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두 기업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소부장주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소부장주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소부장 종목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은 반도체 쪽은 대형주 투자할 때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대형주 쪽의 어떤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느낌이 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좀 툭툭 튀어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거나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했을 정도의 그 기준을 넘는 기업은 어제까지 봤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소부장 쪽보다는 지금은 그냥 대형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아니면 오히려 해외 반도체 쪽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국내 쪽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해외 쪽도 좀 관심 가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눌리고 있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퀄컴이나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월도 거의 끝나가면서 올해 2달만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네. 11월, 12월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11월, 12월이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좋게 돌아가고 제가 올해도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어차피 중간에 눌림이 있을 수 있지만 12월 달 높은 자리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매수 편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거의 습관처럼 모든 채널 나갈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저의 거의 습관 같은 멘트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만약에 하나 혹시나 하는 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딱 하나 있긴 해요. 근데 물론 그게 크진 않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10월 달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금리 인하 10월 달에 100% 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모든 거는 그때그때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뭐가 걱정되냐면 별건 아닌데 그냥 참고만 하시게요. 이미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했어요. 근데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지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2달 연속 금리 인하 했으니까 좋아. 와, 부양책 금리 인하기 들어갔어. 이러면서 좋아하는 업종이 있겠죠.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야, 뭔데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해? 파월이? 제롬 파월은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금리를 쉽게 조절하는 사람이 아닌데 데이터 보고한다고 한 사람인데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또 있어요. 내려도 문제 안 내려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내리면은 얘들은 좋아하겠지만 얘들은 안 좋아하겠죠. 근데 안 내리면은 얘들은 안 좋아하겠지만 또 얘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수급 자체가 어디가 더 강하고 그 상황에 또 누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였나요? 그때 당시에는 요 수급 즉 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야 고용 지표가 좀 안 좋대. 야 파월 나와서 얘기한 거 들어봤어? 고용이 확실히 옛날보다는 이제 좀 약해진 건 사실이래. 여러분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올라가다가 이만큼 각도로 올라가다가 요만큼 한 것도 약해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약해졌다라고 하면 이걸 보시거든요. 줄어드는 걸로 보시는데 그냥 상승세가 좀 꺾인 것도 약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건 얘기 많잖아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옛날보다 약해졌다. 그 옛날보다 약해져야지. 그럼 그 옛날에 그렇게 빨리 올라갈 때나 지금이랑 같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성장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각은 낮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아직까지 고용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CPI가 발표가 돼요. 미뤄졌다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뭔가 더 지금 갈피를 좀 못 잡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크게 염려를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금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그냥 12월 달 하는 것도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지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셧다운이 또 이어지니까 경제지표 발표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10월 달 하지 말고 그냥 있다가 진짜 안 좋으면 뭐 11월 달에 뭐 긴급회의 같은 거 열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문제는 긴급회의 열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왜 긴급회의를 열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수급이 언제는 또 긴급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환호해요. 근데 또 언제는 긴급회의 하면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진짜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연준 위원들 얘기 바뀐 것도 있고 해서 이번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디 이쪽에 있는 수급들 있죠. 제발 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한 번 더 해서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부양책을 쓰는 거죠.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위험 자산들이 다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시장에 돈이 많이 도는 거기 때문에 나쁜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그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거 하나만 좀 우리가 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말고는 그런 어떤 심리적 데미지 말고는 근데 그거로 해서 만약 지수가 밀리잖아요. 매수하십시오. 명확한 기회예요. 그거는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명확한 기회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잖아요.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12월 달 아마 끝날 때쯤 되면 더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올해 안으로 코스피 4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빠르면 이번 주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수요일인가? 오늘 수요일이 너무 빠르구나. 뭐 이번 달 안 해도 돼요. 올해까지 안 가도 이번 달에 되는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빨라요. 100몇십 포인트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그냥 막 두세 번 훅 하면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이번 달에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옛날에 스플릿 하기 전에 100만 원을 딱 갔을 때 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옛날에 2000포인트 때부터 저는 이제 1000대 그 밑에서부터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000 쉬었어요. 2000 쉬었어요. 3000 쉬었거든요. 4000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기술적인 물량이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그 1000포인트대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해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4000포인트를 기록하면은 저는 거기서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일례로 어저께 삼성전자 10만 원대에 200만 주가 쌓여 있었대요. 물량이 99,900에서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특정한 그 금액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은 50대 1로 스플릿 되잖아요. 50분의 1로. 그럼 지금 가격을 예전에 스플릿 주식 분할하기 전에 가격 보면 500만 원이에요. 10만 원 되면 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50분의 1로 스플릿 해가지고 지금 1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 있는 포인트대가 되면은 그걸 쉽게 뚫고 가는 것보다는 물량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4,000포인트 달성하면은 수익 중인 종목들을 적어도 이제 각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눠 놓으셨을 거예요. 그 아까 어떤 분은 뭐 제 방송 올해 내내 보신 분은 포트폴리오 10개로 나눠놨는데 그중에 8개 이상이 30% 이상 수익이 다 나 있으시대요. 나머지 2개 다 수익 중이고. 그런 경우에 계속 수익이 이어지겠죠. 근데 4,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그 종목들 10개가 있으면 각 10개 각각마다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씩이라도 딱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유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아예 30% 정도면 훌륭하죠. 워렌 버핏이 연평균 20% 수익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훌륭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 좀 제어하시고 뭐 30% 수익 넘어가시면은 조금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또 다른 업종 또 같이 매수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놓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4,000포인트 뭐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도 가능하다. 네. 하지만 너무 빠르고 한번 쉴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로봇 관련주의 상승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턴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저는 1년 반? 작년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를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옵티머스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람이 쫄쫄 입고 나서 춤췄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에이 저거는 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좀 대학생쯤 되면 그때는 좀 일반화돼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테슬라는 진짜 다른 기업인 게 그걸 현실화 시켜버리잖아요. 저는 진짜 일론 머스크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나사가 못했던 걸 하고 있고 아니 어디 위성을 쏘고 로켓을 쏘고 밑에 에너지 추진 부분을 다시 내려와서 받아요. 그걸 또 다시 씁니까? 재활용을 합니까? 이거 거의 제가 초등학교 때 거의 책에만 나오던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상에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이걸 하잖아요. 근데 옵티머스도 진짜 놀랬어요. 물론 로봇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 성장 속도가요. 너무 빨라요.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참 놀랍죠. 근데 저는 로봇도 결국은 이제 AI 관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로봇 머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AI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관련 그리고 기술 속도가 따라 붙으면서 이렇게 붐이 불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로봇 관련주들 이제 어쨌든 AI나 이런 것들의 기술의 발전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 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투자예요. 제가 예전에 그 경기 침체설 되게 심했을 때 근데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우리나라는 IMF에 제가 사실 IMF 직격탄을 맞은 세대거든요. 딱 그때 딱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IMF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일 진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으면 대기업들이 돈 안 씁니다. 절대로 돈 안 써요. 지키고 있죠. 왜냐면 IMF 때 돈 없어서 망했으니까 결국은 돈 있었던 기업은 버텼거든요. 돈 없어서 망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기업들 어디 투자하는지 보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특히 삼성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 어디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바이오랑 로봇이요. 바이오랑 로봇. 그럼 삼성이 어디 인수했어요? 아시죠? 축축축 그 라인들 축축축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디예요? 카이스트죠? 이런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확실히 대기업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투자가 좀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컨셉이 달라요. 미국은 이런 휴머노이드, 진짜 옵티머스처럼 이제 움직이는 일반 사람 같은 로봇이 위주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장, 뭐 팔 하나 있고 이런 로봇들 위주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로 우리나라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좀 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로봇 관련주의 상승들은 이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뭔가 좋은 흐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로봇이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혹시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원탑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또 참 그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한 게 각 대기업들이 보면은 하나씩 로봇 관련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게 또 미국의 공장에서 또 실제로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두산도 있어요. 롯데도 있어요. 다 있어요. 웬만한 기업들이 다 로봇 관련 기업들이 다 깔려 있거든요. SK도 있고 유일 로보티스 있잖아요. 싹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지 간에 그 대기업 관련으로 엮이고 올라가면서 그 대기업들의 이 미래 성장성이나 실적에도 좀 뭔가 그래도 조금 좋은 그레이드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게 그 기업들이 주도가 돼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진짜 서브로서의 슈퍼 서브로서의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아직까지 숫자가 뭔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저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때 몇 년 전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로봇 관련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아나운서님이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적자인데 언제 흑자로 돌릴 수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그 대표님이 아직도 그 표정이 그냥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는 흑자로 돌릴 수 있는데 그래서 딱 그 얘기 듣는데 얘네들이 보고 가는 그림은 큰 거구나. 자잘하게 지금 플러스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한 1년 반, 2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도 제가 계속 들어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로봇 관련 쪽은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업종 혹은 슈퍼서브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대기업들의 슈퍼서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표님께서 장기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로봇주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SK그룹의 유일 로보틱스,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역시나 테슬라죠. 그리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하여튼 인수 타이밍이 죽였죠.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삼성, SK 이 정도 관련된 기업들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역시나 테슬라가 원탑을 잡을 것이고, 물론 로봇 관련 기업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테슬라가 여러 개를 같이 하고 있고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물론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다른 기업이에요. 근데 물론 중간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분 가지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고, 일론 머스크는 각기 다른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이게 지분과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미 월가도 그래서 이제 아무 상관없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밸류 측정할 때 넣잖아요. 네, 그런 걸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좋죠. 근데 저도 참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을 죽여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친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탈원전을 하면서 그때 사업체가 완전히 망하셔가지고 파산을 하신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예전부터 좀 많이 들었는데, 기술력은 참 좋죠. 우리나라 지금 인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좀 꼬였습니다. 좀 이제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좀 꼬였다라는 부분이 참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강하잖아요. 네,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있어가지고 전 되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경쟁력,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전 좋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꽤나 많은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원천 기술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고, 만일 근데 탈원전을 안 했으면 더 빨랐을 거예요, 사실은. 더 빨랐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기업과 같이 좀 사업을 하면서 지금 뭐 다운 계약이냐 뭐냐 이런 말들은 되게 많긴 많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원천 기술을 하나씩 이제 빼내는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점점 더 갖출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우수하잖아요.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뭔가 이제 그런 계약 조건에서 많이 불리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 탈원전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뭐 어떤 업종이든지가 잘하는 건 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면은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좋게 생각하지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살아나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가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원전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무조건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게, 거기 탑 10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거기 두산 에너빌리티 있거든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좀 쉬었죠? 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조정이다, 뭐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트를 이렇게 넓게 보잖아요. 그냥 위에서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쉬는 거죠. 이런 건 에너지 모으는 거죠.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외국인들 유입되니까 당연히 그 MSCI 코리아 인덱스대로 매수를 해주니까 다 튀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수급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잘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이 삼성전자 기왕이면 10만 원 이상 대에서 좀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투자 에너빌리티 차트도 또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투자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간다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엔비디아요 차트를 보시고요. 2, 3년만 딱 우리 2년 차트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25년, 23년 말고요. 그거를 이렇게 한 2년만 앞으로 당겨 보십시오. 그러면은 수백 프로 올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올리면 수백 프로 올라간 데서 또 수백 프로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차트는 사실은 타이밍을 잡는 데 중요한 거지,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차트에 넣기는 어려워요. 물론 기대감이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주식은 기대감이 원래 반영돼요. 기대감 더하기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실제로 실적이나 아니면 뭔가 이제 보여주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치면 테슬라라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죠. 테슬라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관심 가졌을 때도 공장 디폴트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기대감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더니 공매도가 엄청 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면서 공매도 세력들을 밟고 지금 자리에 올라온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실적이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조선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선주요? 조선주 사실 저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걸어줌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는 정말 중요한 업종이 하나라 생각합니다. 사실 조선 우리나라 잘하거든요. 크게 컨테이너선 아니면 LNG 운반 이쪽 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선은 원래 우리나라 잘하다가 중국이 싼 값으로 들어오니까 훅 뺏겨버렸죠. 그래서 중국이 한참 이제 우위를 차지하다가 미국이 갑자기 중국을 제재를 걸어버리니까 훅 가면서 우리나라로 반사이익이 튀고 있어요. 게다가 LNG선 선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사실 따라오지 못하죠.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요즘에 LNG를 팔고 싶어 합니다. 저 알래스카에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처음에 본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전화 왔잖아요. 한국에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고. 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저는. 조선주 주가가 비싸가지고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협상이 좀 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 무조건 제재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재를 어디까지 좀 풀어줄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우리나라 LNG 관련 쪽에 이 우위는 사실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이어가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조정이나 좀 쉬어가는 걸 이용해서 좀 투자를 지금 이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단 비중은 절대로 전체 투자 자금의 10%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중에 대표님께서 뽑는 탑픽이 있을까요? 저는 참 많아요. 다 괜찮아요. 삼성중공업도 괜찮고 현대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인수가 되려고 하는 HMM 같은 기업들도 괜찮다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LNG 선박 관련 기업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생각을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동안 주인을 못 찾았다가 주인을 찾아서 들어가는 HMM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지만 현대반도체죠. 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돈 많은 SK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SK하이닉스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인수했을 때 다들 SK그룹 보고 미쳤다 그랬죠. 물론 돈은 많아요. 우리는 매달 따박따박 SK텔레콤에게 이제 기본료라는 걸 주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항상 이제 들어오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많은 기업이죠, SK텔레콤은. 그래서 돈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 했지만 이렇게 시너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포스코 그룹이 HMM 뒤에 있다. 네, 뭔가 100% 완벽한 조합이라 판단되진 않지만 그래도 시너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합이라 판단돼가지고 HMM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만약 대표님께서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까요? 자, 1억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를 좀 나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로만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를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만일 앞으로 세제라든지 이런 세금 관련 이슈가 없다라는 전제, 지금 같은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미국 비율 4, 우리나라 비율 6 정도로 하시는 게 지금은 좋다라고 판단해요. 우리나라 비율이 더 높은 게 좋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미국의 이제 40% 비중은 여러분들이 M7 기업 중에 그냥 아무거나 매수하십시오. 지난번에 아마 제가 애플 빼라고 했을 텐데 애플 넣으셔도 돼요. 이제 왜냐면은 팀쿡 교체를 드디어 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사회에서도 팀쿡을 이제 하차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M7 기업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10%씩 내게 담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60% 비중이면 반도체 해야겠죠. 그리고 2차 전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조선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선주도 괜찮고 로봇 관련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하나 들고 계신 거 괜찮은 것 같고 10% 비중을 현금으로 계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디스플레이.
10% 현금 빼죠. 현금 빼고요. 10% 디스플레이 하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원래 우리나라가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중국의 BOE가 이제 싼 값으로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중국산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 10여 년 동안 끊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테슬라라든지 애플에서 우리나라 달라고 하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달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디스플레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얘기하는 사람들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주들. 중국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고 우리나라가 원래 잘했지만 비싸서 중국한테 밀렸는데 중국 제재를 걸린 업종 중에 하나다. 디스플레이주.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 없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제가 드린 멘트들이 불편하시게 들린 멘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수많은 이제 달린 악플들을 보면서 비판 글을 보면서 그냥 내 역할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예전에 2차전지 붐불 때 반도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반도체지만 2차전지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는 디스플레이도 드리는 것처럼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진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용기가 좀 필요하고 대신에 그에 합당한 이제 공부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번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